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이런 걸 초대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 70시간 만에 5만 명 가까운 대단히 많은 숫자가 새정치연합 당원이 되겠다라고 온라인 입당 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TV 설립자 나우누리 대표 그리고 인터넷 소통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죠. 여러모로 운동권 출신에서도 명망이 대단했고요. 덕양에서 출사표를 던진 새정치연합의 문용식 위원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비 등록 후보 접수 후에 이제 본격적인 120일 대장정에 들어가서 1분 1초를 귀하게 쓰고 계신 건 아는데, 예. 요 바로 직전에 유성엽 의원과의 인터뷰가 조금 길어진 바람에. 예. 양해 말씀. 예, 그렇군요. 제가 유성엽 의원 인터뷰를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 들었네요. 예.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예. 이따가 팟빵에서 다시 듣기로. 예, 그러겠습니다. 전체 야권에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볼 만한 내용도 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예. 개인적으로 소통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자, 예. 온라인 입당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산파역 주역이시죠? 이번에 온라인 입당 시스템 구축하는데. 주역이라고 하면 좀 과하고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또 겸손하게 이러십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해보니까 예. 정말 이게 온라인 입당이 이제 당의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 당원 관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국에서 해야 되고요. 네. 또 온라인 IT 관련 기술이 이제 필요하니까 디지털 소통국에서 좀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당원 당규도 바꾸는 것이 있으니까 총무국도 해야 되고 이렇게 몇 개 부서에 걸쳐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당 안에서는 이게 또 파티가 디비전이 여러 군데가 있군요. 그렇죠. 일이란 것이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몇 개 그 부서 젊은 당직자들하고 일을 같이 해보니까 저희 당직자들이 대단히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하고 성실해서 이 젊은 당직자들이 앞으로 커나가면 당의 미래가 있겠다. 예, 그런 희망을 느꼈어요. 네. 예, 해서 그런 당직자들이 열심히 잘 했고요. 저는 이제 숟가락 하나 얹었습니다. 이건 진짜 말씀이고요. 배우 황정민 씨의 수상 소감 이후로 숟가락 하나 얹었다는 게 이게 유행이 됐는데 사실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문용식 위원장께서 온라인 인터넷 소통 소위원장 맡으면서 기틀을 다져놨기 때문에 정확히는 디지털 소통위원장입니다. 디지털 소통. 예. 소통위원장. 예. 용어가 헷갈려서 미안합니다. 예. 방금 그 젊은 당직자들의 헌신과 능력 이런 걸 보면서 느낌이 크셨다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당의 대표격으로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여러 의원들 초선이 됐건 다선이 됐건 이런 사람들의 책무가 더 크고 근본적으로는 당의 단합 조금 한두 가지 다른 것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한두 가지 같은 것만을 보면서 서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때인데 어쨌거나 그렇죠. 이 정도로 한 70시간, 만 70시간 만에 5만 명 초초 대박 예상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죠. 네. 이 온라인 입당에 대한 요구는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법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이제 정당법이 바뀌었어요. 예. 그 본인 인증을 그동안에는 아주 까다롭게 정부에서 발행한 공인 인증서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돈도 들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휴대폰을 통한 인증, IPN을 통한 인증 이렇게 다양한 편리한 인증들이 추가가 돼서 어찌 보면 이제서야 온라인 입당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만들어진 거죠. 지난 8월에. 그래서 그걸 보고 곧장 이건 빨리 TF를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문재인 대표께 몇 차례 건의를 드려서 이제 그 TF가 만들어지고 지난 4개월 동안 기획, 개발, 테스트, 보안 점검, 그리고 이제 당직자 교육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픈을 한 건데 이제 그동안에 좀 만시지탄의 감이 있잖아요. 이게 됐으면 좋은데 하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제 지지자들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입당 신청을 한 이제 그런 점은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본물이 터지듯이 예. 이렇게 밀려들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지요. 혹시 말이에요. 예.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새정년에 네. 확실한 힘을 실어주자. 그래서 물론 이제 시스템도 잘 구축이 됐고 때 맞춰서 법도 바뀌었지만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결정적인 기폭제가 돼서 이렇게 본물이 터진 것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 점을 부인할 수 없고요. 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하니까 이건 보통 일개 의원 탈당하고는 다르잖아요. 급이 좀 다르죠. 예, 보통 의원들 탈당하면 그건 탈당이지만 예.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면 당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창업주인데. 그렇죠. 이 공동 창업주 한쪽이 이제 탈당해버리면 이건 당이 쪼개지는 분당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되게 걱정을 하고 이러다가 내년 총선 어떻게 하냐. 예. 게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장기 집권 음모로 네. 개헌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데 네. 이러다가는 내년 총선에 참패를 하고 그러면 개헌선까지 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개헌 저지선도 무너지고 이 극우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될지도 모르겠다는 네. 굉장히 그 위기의식이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지지자들이 좀 응집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문영식 위원장님 인기가 의원이 아직 아니신데 인기가 예. 대단하네요. 그런가요? 보니까 예. 여기 실시간 게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죠. 다름과 닮은 그냥 작성자는 빼고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자, 증거가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식 디지털 소통위원장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 입성하시기 바란다. 문영식 위원장 환영한다. 광주에서 응원합니다. 고양시 덕양 을에서 꼭 당선되시길.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이제야 새정치가 혁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당 릴레이를 보면서 대표 사퇴하란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당내 얘기 조금 하나 하고 지역구 얘기를 통한 민심 흐름 이런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것이죠. 자,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일개 의원, 한 초선 의원의 당을 나가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급에 있어서 그리고 자칫 핵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이벤트였는데 그 이후 지금 만으로 닷새째 당은 조금 안정되어 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 연쇄 탈당 이런 움직임이 지금 멈칫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3명 탈당 이외에는 뭐 없는 거고, 심지어는 송호창 의원조차도 탈당 안 하겠다 지금 이러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이러다가 그 탈당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탈당 의원이 교섭단체까지 구성하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분당 사태가 돼서 큰일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찻잔 속에 뭐 태풍, 뭐 미풍으로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이번 이 온라인 입당 열풍이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데 일정한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직후에 또 당 지지율도 그 마의 30% 이상 이렇게 돌파하고 또 문재인 대표 지지율도 올라가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 당내 의원들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진정시키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보험을 논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만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핵심만 간추리자면 야당의 대선 후보로 누가 제일 적합할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거기에는 물론 새누리 지지자, 새정년 지지자, 나는 지지한 사람은 없다, 머리 아프다 이런 사람 다 포함한 건데 거기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1위에 나섰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하고요. 한국갤럽이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게 작년 3월 이후로 처음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변화를 동일한 질문 항목을 통해서 물었다는 건 조금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데 호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대선 지지도가 문재인 네. 대표보다 거의 더블 스코어로 좀 2배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에서는 안철수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가 월등히 많았고요. 네.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거기에서 네. 몇 가지 시사하는 바는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이제 합리적인 개혁 그리고 네. 이제 중도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새누리 지지자 중에서 이제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포텐셜이 있어서 예. 새누리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 적합도에 이렇게 수렴하는 안철수 쪽으로 수렴하는 네. 이제 그런 현상의 이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나 이 야권에서의 대선 지지도 후보 지지도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좀 유의미하게 이제 판가름하면서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자세한 그 여론조사에 대한 세부 항목을 보시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전에 듣고 바로 코멘트를 네. 요구한 제가 좀 뭐 괜찮습니다. 너무했죠. 지금 막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이 IT 네. 전문가거든요. 네, 꽤 네. 필요한 질문 같아서 일단 요걸 하나 네. 반영하고 다음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의 닉네임은 꼴통 IT라는 분인데요. 5시 네. 48분에 올렸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문영식 위원장님. 온라인은 서로 다른 허상을 모아서 하나의 꿈을 실체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화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처럼 쉬운 가입은 쉬운 탈퇴도 불러올 수 있는 양날의 칼 같은 거라고 보는데 원칙적 네. 레벨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소화해 주셔야 할 질문 같은데. 네, 뭐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이제 쉽게 입당을 하면 뭐 쉽게 탈당도 가능하다. 예.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금 뭐 우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상의 문제나 좀 시급성 중요도 이런 것 때문에 예. 온라인 탈당하는 시스템 프로세스는 아직 안 만들어 놔 있어요. 앞으로, 온라인 탈당은 못하게 돼 있군요. 아니 못하는 것이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선 순위에 밀려서 우선 입당부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탈당 프로세스를 만들자 이제 그런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 온라인 입당하신 분들 네.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이분들은 또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고 떠나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렇게 뭐 당에 목매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에서 이제 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당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당의 주인으로 대접해 주느냐 그걸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쉽게 탈당하지 않고 더 진득하게 당의 주인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당이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학교 다니실 때는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과 함께 아주 뜨거운 끈끈한 선후배이면서 학생운동에 계속 매진하시느라고 공부는 전혀 할 짬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언제 이렇게 IT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여담입니다. 아니요. 밥벌이로 시작한 거고요. 뭐 제가 무슨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 IT 이걸 20년, 25년 전에 시작한 게 아니고요. 예. 다른 거 도저히 뭐 징역 5년 살고 나와보니까 할 게 막혀서 보안법 위반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디 뭐 갈 데가 없어서 대기업도 안 받아주고 공무원 시험도 안 되고 갈 데가 없어서 벤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특히 수도권의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수도권의 지역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우려가 컸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죠. 지금 근거하고 계시는 덕양을 쪽 형편은 체감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제 지지자분들, 당원분들 만나면 네. 걱정을 너무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느냐. 예, 쪼개져가지고. 예. 이렇게 그 박근혜 정부가 죽을 써서 국민들 실망을 해서 야권을 지지해주고 싶어도 야권 하는 짓을 보면 그건 이제 내부에서 싸움만 한다는 거죠. 예. 격파 다툼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기본 정서예요.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 총선은 필패입니다. 네.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역전시켜 보자고 지금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이런 온라인 입당 선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지금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아직은 역부족이고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지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기대에 차서 뭐 바라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당의 지도부들, 예. 의원, 대표, 이 리더들이 거기에 맞는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해야 지금 분위기가 역전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두 가지가 뭐죠? 당의 중진들, 원로들의 예. 과감한 자기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용퇴 이렇게 들어도 그럼요. 되겠습니까? 예, 용퇴, 총선 불출마, 정계 은퇴, 최소한 험지 출마 이렇게 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감동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모습을 자기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요. 제가 누구라고 이름 말해보라고 여쭈어도 말씀 안 하실 거죠? 예,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중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답이거든요. 예, 해서 그런 감동적인 정치 행위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평가해서 하위 20%뭐 잘라내서 비는 자리 그 예. 자리에 정말로 앞으로 우리 당을 이런 사람들이 당의 새로운 미래의 리더십을 세우겠습니다 네. 하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참신한 사람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전문가들 실력이 있고 존중받는 전문가들로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됩니다. 네. 이것은 문재인 대표가 해야 될 몫이죠. 예. 인재 영입위원장도 자임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책임은 문재인 대표한테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렇게 두 가지를, 그러니까 첫째는 당 중진들이 희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표가 새로운 얼굴을 세워야 되고, 이럴 때 세 번째로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금 적극적인 입당 운동, 예. 이 지지자들의 이게 더 폭발적으로 커져서, 이게 연말까지 뭐 한 10만 지금 예측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앞에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이게 50만, 100만까지 갈 수 있는 폭발하는 그런 변곡점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한번 뭐가 터지면 10만, 100만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근데 그 조건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점 강조하신 거 그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두 가지가 없으면 이건 10만으로 그칠 거고요. 예,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100만까지 갈 겁니다. 방금 지적하신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한간에서는 이게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게 팩트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표 주변에 이른바 친노 또는 뭐 친노라는 용어가 무슨 고약한 프레임에 의한 조어라서 싫어한다면 어쨌거나 그 어떤 특별한 그룹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문재인 대표가 좀 장막에 갇혀 있다 또는 효과적으로 귀를 충분히 열고 있지 못하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문영식 위원장의 견해를 여쭤봐도 됩니까? 네, 제가 문재인 대표에 비교적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원내가 아니고 원외라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아주 심경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제 그런 지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만 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
잘못된 프레임이긴 합니다만 그걸 이용하겠습니까? 네네. 하겠습니다. 네. 뭐 친노 비노 이렇게 본다면 예. 제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 비노는 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악랄하고요. 친노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이브합니다. 순진하다. 그렇게 그 친노가 무슨 뭐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무슨 인해 장막을 치고 조직적으로 뭐 활동하고 그래서 뭐 전략을 세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노 비노 이것을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좀 물컹해서. 전략적으로 뭐 이거 잘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하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친노 뭐 주변에 인해 장막이 있고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움직이고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하고 그런 걱정과 기운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조금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하위 20% 잘라내겠다. 이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근거로는 그동안 총선 치를 때마다 매번 실질적으로는 30 내지 40%씩 물갈이를 해왔는데 아주 문제 있는 사람들 20% 골라서 잘라내겠다는 게 왜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 또 한쪽에서는 왜 당대표나 당권을 쥔 사람이 밀실에 모여서 20%를 잘라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건 안 된다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반격을 표곤합니다.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우리 문영식 위원장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단지 그 양쪽으로 뭐 40%냐 20%냐 그렇게 대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20%를 자르더라도 그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화하겠다 하는 게 이제 이게 다른 거죠. 제도화. 과거에 30% 40%는 공천 막판에 밀려가지고 인위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시스템도 없이 이렇게 물갈이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걸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야당의 리더십이나 정치 현실이 능력이 그런 평가에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20%를 잘라내는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느냐. 야당의 그런 어떤 전통 뭐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을 존중하는 어떤 팔로우십 이런 게 있느냐. 야당의 DNA에. 그게 이제 걱정이고 그게 잘 갖춰지지 않아서 이 불과 20%임에도 불구하고 사당이 더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선거에 임박해서 원칙도 없이 갑자기 낙천시켜버리니까 승복을 못하고 튀어나가서 뭐 무소속 출마도 하면서 분열도 초래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원칙을 확실히 하고 시스템으로 가자. 이런 얘기 같고요. 이거는 그냥 보너스 질문? 가볍게 드리는 질문이니까 재밌게 답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이렇게 덕양을 이제 지역구 형편을 제가 여쭤보면서 지지자들 만났을 때는 걱정들 하는 걸 많이 들으셨다 이랬는데 자기 원래 지지자하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서는 선거운동 캠페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안 좋아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서 끌어와야 될 텐데 비지지자들에게는 어떻게 어필하십니까? 본인이? 뭐 제 지역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일산 옆에 덕양이 있거든요. 같은 고양시에. 압니다. 그런데 일산에 비해서 덕양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제발 균형 발전을 해다오. 이제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을 보지 말고 이 문용식이라는 사람은 일을 한번 시작하면 항상 성과를 내왔고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일을 해낼 줄 압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저는 한번 끝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네 지역 공약으로 민심에 접근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고생하신 보람을 찾으셔서 내년 봄에 다시 인터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 온라인 입당 초대박 돌풍 일으킨 산파이자 주역이죠. 문영식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6시 6분, 막 7분 되어가기 10초 전입니다. 잠시 게시판 보죠. 시작하자마자 계속 숨 돌릴 틈 없이 인터뷰에 브리핑에 이러니까 여러분도 좀 빡빡 듣기에 빡빡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게시판 보는 시간도 늦었고요. 그리고 이제 18분 30초 남았는데 게시판을 올해는 못 보겠군요. 친노는 무능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내 장막보다 그 무능할 수 있다는 게 더 싫다라고 푸른 청년 최빈님, 네,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문용식 위원장 인기가 상당히 좋군요. 내포지기 약초농부님. 어제도 이분 올리셨는데 제가 굉장히 독특한 닉네임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길이가 이 상황을 제일 두려워했는데 라고 주셨습니다. 친노는 그룹이 없다. 실체가 없으니 해결이 안 되는 거겠죠. 정치 이야기님의 견해시고요. 아이고, 이게 뒤늦게 보려니까 아주 정신이 없어서. 로이터 서울특파원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기사를 서울에서 보낸 모양이죠. 서울로 외신을 타전한 모양이죠. 트럼프도 한 막말 하더군요. 이게 한국에서 대선 나왔으면 트럼프는 당장에 아작이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아직 1등 하더라고요. 그 신기하더군요. 예, 그 갤럽 조사 가지고는 견해들이 많으신데요. 그 샘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샘플인데 샘플이 지금 새정년 당명도 바뀐다니까 더 입에 안 붙습니다. 참 처음 이상했던 이름은 끝까지 가네요. 새정년 지지자들 200명, 기타 800명. 그래서 조금 편향된 샘플이 아닌가 이런 견해십니다. 그러니까 총 1000명 중에 200명, 20%인데 지금 새정년 지지도가 한 21, 2% 나오고 있죠. 한번 견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까 그 뉴스 브리핑 끝나면서 우리 진행 PD가 연락관계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진행석이 비어가지고 제가 정승주 아나운서한테 이거 빨리 손봐야 된다. 근데 그때 마이크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리 나간 거야? 그 말 나갔는데 그걸 또 칼같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 참 1인 2역 3역들을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렇습니다. 어제 세월호 좌담회 보셨다는 말씀 일부러 남겨주신 분 댓글로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한다고는 했는데 이강윤의 오늘보다도 좀 시청자 수가 적은 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연말 시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접근성의 문제일까? 자, 오늘 SNS에서 화제였죠. 서울대생 유서 페이스북에 돌아서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청년 세대가 느끼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친구 비극적 결단을 한 그 학생의
디테일한 개인적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대가 나온 비극인 것만은 분명한데 외견상으로는 그동안 한 번도 실패 없이 그 경쟁의 맨 앞열에서 그동안 쭉 이겨왔던 그런 그룹에 속해 있던 학생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더 여파가 크지 않을까. 우리가 어느 좀 서울대가 아닌 다른 조건의 청년이 이랬더라도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 생각 한편으로는 좀 들고요. 개인의 불행과 사회 제도의 모순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일 텐데 그 유서 중에 그런 대목이 있더군요.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이 사회의 모순과 혼란 이런 것이고 내가 실망한 것은 또 내가 부끄러운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내적 고민과 외적 조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누구나 힘들지만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그룹의 촉망받는 학생이 이런 비극적 결단을 선택했다. 더군다나 메틸 알코올인가를 섭취해서 그러니까 투신을 하면서도 혹시 사망하지 않을까봐 그 준비를 했다는 저는 그 치밀성을 보고 더 막 슬프고 이랬거든요. 그 유서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옵니다. 자기가 끝내 사망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시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때는 좀 위로를 해다오 이런 말까지 봤는데 제가 두고두고 읽으려고 그 유서 전문을 갈무리는 해두었습니다. 참 명복을 빈다는 말로는 뭔가 너무나 답답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올려주신 다름과 닮음님, 네 고맙습니다. 이 외에도 유성엽 의원의 인터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많이 토로해 주신 거 봤는데요. 우리가 어느 특정 그룹을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이런 게 아니고 또는 그냥 어느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된 거를 그냥 듣지 말고 우리 귀로 그의 육성을 우리 귀로 한번 직접 들어보는 거 이런 거에는 인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열린 자세로 얘기하고 들어보고 그리고 그의 생각에 무엇이 나와 다른지도 한번 좀 견줘보고 두 개를 합치는 건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김성수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바쁜 분인데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산책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자, 안철수 의원 탈당이 여당의 후폭풍이다. 지지율이 1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비상이라고 느낀다. 무슨 소리입니까? 실제로 그 안철수 탈당 소식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 각종 종편들과 또 지상파에서 네. 새누리당의 표정을 전할 때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었죠. 예.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활짝 웃으면서 예. 의원들과 환담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선거 다 끝났다. 이런 식이었지. 그때 당시만 해도 200석도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까지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개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을 그야말로 확언하는 그런 하나의 상황으로 안철수의 탈당을 놓고 탈당을 하면서 계속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했었죠. 네네.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야당이 재구실을 못하는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다 이러면서
직권 상정을 해야 된다고 압박하는 카드의 근거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아침 조간서부터요. 예.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네. 보수 언론들이 새누리당 지금 비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많게는 12%포인트까지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 중에서 대부분이 예. 안철수 신당으로 옮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지금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8.6%로 시작해서 지금 16.5%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16% 이상을 꾸준히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당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안철수가 당을 만든다면 최소한 15, 6%선은 확보하고 간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인 게 뭐냐면 네.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을 새롭게 띄우고 3당 체제를 만들었을 때 예. 그때 처음 얻었던 퍼센테이지가 16%였어요. 그 16%포인트에서 꾸준히 세를 늘려나갔던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통합민주당하고의 그 지지세를 역전시켰고 그런 상태에서 그게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3당 합당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는데 지금 현재 모습에서 그때의 기시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 중에서 특히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놀아먹고 있는 세력들이 30%대의 지지율로 쪼그라들게 되면 네. 그래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실제로 의회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입장에서 예. 지금 과반수를 확보하고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불만들을 막 쏟아놓고 있는 그들인데 네.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4대 3대 2 이 정도의 구도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전국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긴장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지금 보수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4대 3대 2면은 여소야대잖아요. 여소야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새누리당이 한 40% 의석에, 예. 그다음에 제1야당이 한 30%, 예. 그다음에 누가 제2야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야권이 많은 분열과 이걸 모색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서 다 합쳐서 한 20%쯤 가져간다. 예. 이게 누구 계산이에요? 지금 이런 계산들이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계산들을 하고 있고요. 예. 조선일보에서는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조선일보에서는 일부러 죽는 소리 해가지고 보수계열 지지자들을 꽉 묶으려고 그러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는 것이 엄살이라는 주장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네. 지금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 이틀째인데 3일째 접어들었죠. 3일째인데 계속적으로 이 추세가 굳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대권 후보에 대한 지지도에서는 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게요. 안 의원도 꽤 높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김무성, 문재인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내의 접전으로 나옵니다. 한 네. 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안철수, 김무성 이렇게 양자 대결을 붙여봤더니 네. 0.8% 차이밖에 안 나요. 누가 이겼어요? 김무성이 이겼습니다. 하긴 0.8%는 오차범위 이내는 승패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내가 질문을 바꿀게요. 예. 김무성 안철수로 붙였더니 0.8% 차이고 김무성 문재인으로 붙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3.8% 차이가 납니다. 또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의 인기가 옛날 인기가 확 다시 되살아난 겁니까? 뭡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조심스럽지만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가면서 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이윤석 씨 코미디언 이윤석 씨 기억하시죠? 예. 이윤석 씨가 강적들에 나와서 희한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야권은 친노라는 분위기, 전라도당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찍기 싫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동안 보수 언론들과 종편의 공격들에 의해서 네. 일종의 프레임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이미지들을 벗어나면서 야권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오고 예. 그리고 특히 중도 세력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책적인 노선들을 가져가면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고집불통의 정치가 네. 여권 내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총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할 대목이 좀 있군요. 자, 원래 정치판이 그렇다고들 해왔고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진짜 친박이야 그거 경쟁들 하고 있다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이다, 진박이다, 박근혜. 그 박 시리즈는 너무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지금 박근혜 마케팅을 예비 후보들이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예. 출마 선언문이라든가 경력사항이라든가 명함 등에 내가 친박이라는 걸 알리는 문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 있으면 몇 개 좀 들려봐 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예비 후보자,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구미에 출마하는 한 예비 후보자가. 네.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좋아하는 모임 공동대표라는 예, 정말 이건 몇 번을 읽어도 우습네요. 예. 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닌 또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 지역 유권자들 상대로 정부 부처에서 오래 일해온 내가 박 대통령의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했고. 그렇게 말했다가 허경영 씨가 되게 고생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내가 진박이다. 진실한 친박이다. 이런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하는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서울 강남의 3구, 그리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네.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TK 지역에서는요, 27개 지역구 중에서 무려 14명이나 네. 박근혜 대통령 창조 경제를 키워드로 또 대표 경력으로 제출한 사람들이 14명이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다 제작했고요. 온갖 노력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참 제대로 된 선거인지 의심스러운 상황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선거, 모든 경쟁에서는 차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너도 나도 박근혜 파리에 나서서 다 친박이라 그러면 그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머리를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이렇게 기본은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낙점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겠죠. 그 낙점은 아마도 공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공천이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게끔 되면 확실한 낙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자꾸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 얘기예요? 아직도 전략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선거권, 공천권을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후보가 이걸 통해서 나온다. 또 대구 지역에, 경북 지역에 나온다.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실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선거법에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으니까 반영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낙점을 할까? 그리고 그 낙점의 사인들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지역구 분들은 오로지 그 낙점의 사인들만 보면서 과연 투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그 대구에서의 분위기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김부겸 씨의 인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씨 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독자적으로 후보 출마해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략 공천을 따내기 위한 친박들의 공세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지 여기도 공천론을 갖고 호되게 한번 붙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엑기스만 잘 간추려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김성수 평론가였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8일 2015년이 이제 딱 14흘 남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